카톡에도 남겼듯이 오늘 이렇게 열심히 정리만 했죠. 아래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려워서 좀 제가 자료를 정리한 걸 읽고 이제 또 이렇게 뭐 교수님이나 대표님이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때그때 뭐 서로 질문하고 이 답변을 해주면은 교수님이나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발표할 부분이 7. 문법의 부적당함. 8. 관계의 동력학. 9. 시간의 무지입니다. 먼저 7. 문법의 부적당함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제 더 잘 아실 텐데 실제와 아이제죠. 실체, 어이제, 실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 부분에 뒷장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좀 이해를 하고 이제 더 잘 이해를 하겠지만은 이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사전을 찾아본 거는요. 실체, 아이제는 인식의 주체로부터 독립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 이 위키에서 찾았고요. 실체, 어이제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답변이 나온 거입니다. 그래서 사실의 경우나 형편이라는 의미로 어떤 사실에 초점을 둔 말로 쓰거나 어떤 본인이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는 데서 무엇인가를 직접 하거나 느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실체는 늘 변하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지속하면서 사물의 근원을 이루는 것. 이건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이제 찾은 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신기해. 거기서 예. 그 철학자들이 쓰는 말을 보면 예. 그 실제, 예. 그러니까 영어 그 단어는 리얼리티. 예. 그러니까 리얼리티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개념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실제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리얼리티인데 그 리얼리티라는 게 왜 레알 그러잖아. 우리 애들 이렇게 말할 때 레알 정말이야? 그때는 그게 실제야? 그런 말이야. 그게 실제. 그 REAL 그 리얼이라는 말이 리얼하다 그런 말 쓰잖아. 리얼하다. 그거는 실제야, 제 어이 실제. Really? 그러면 실제야? 정말 맞아? 그런 얘기고. 근데 리얼러티라는 말은 이거는 그 리얼하고 사실 의미가 서로 상관이 없어요. 그 실제라는 말하고는. 리얼러티는 그냥 철학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밑에 실체라는 말도 리얼러티고, 그러니까 리얼러티를 어떤 철학자들은 실제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철학자들은 실체라고 번역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와 실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 문장을 보라고. 인식 주체로부터 독립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 그게 실제인데 밑에 실체를 보라고. 늘 변하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지속하면서 사물의 근원을 이루는 것. 똑같은 말이잖아. 독립해서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게 따로 없어도 지 스스로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실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리얼리티라고 그래.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는 이 실제나 실체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 철학 체계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 이 존재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실제가 뭐 어떤 게 실제냐, 어떤 것이 존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존재론이거든. 그래서 그거에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게 플라톤의 이데아. 그게 실제야, 그게 실제. 이데아를 실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이게 원래부터 그게 있었던 거고 고정 빌번의 것이고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면 안 돼. 그거를 기독교에서 가져가서 변형시킨 게 가드야, 가드 신. 신은 변하면 안 되잖아. 원인과 결과도 없어. 그냥
그냥 그 늘 거기에 늘 있는 거야, 거기. 늘 변하지 아니하고 실체의 그 문장을 보라고. 늘 변하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지속하면서 사물의 근원을 이루는 거 신이잖아. 그래서 이 실제와 실체는 같은 말이다. 번역을 달리할 뿐이지. 그래서 철학책에도 똑같은 말인데 실체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실제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현상학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 푸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또 그걸 본질이라고 그래. 에센스, 본질. 그게 원래 것이다 이거야. 모든 사물의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원래 본 모습, 본질. 이게 실체인 거야, 실체. 그러니까 우리 그다음에 이제 인식론은 뭐냐면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았다고 이제 말로 어떤 문장을 만들든지 수식을 쓰든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 양자역학 무슨 공식들 뭐 리만 방정식 무슨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인간이 이해했다고 자연을 이해했다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잖아. 그게 하나의 기호인데 그게 그럼 진짜 우주의 실체와 같은 거냐? 그거를 따지는 게 인식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인가 아닌가.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해한 것이 사물의 본질, 즉 실체하고 얼마나 같은가. 그게 같으면 진리고 아니면 거짓인 거지. 그거를 계속 따져가는 게 인식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서양 철학은 실체에서 모든 게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현상학이니 무슨 해석학이니 그다음에 요즘에 나와 있는 무슨 언어 철학이니 이런 것들 다 보면은 다 그 실체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관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철학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또는 이 실체라는 리얼리티라는 개념을 알아가는 과정이 철학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명쾌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철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거고 그게 계속 헷갈리면 이제 계속 철학이 어려운 거예요. 예. 결국 이게 이 물리학 책에서 이걸 언급한 건 이 과학이 실체에 이르는 어떤 길을 요즘은 보여준다. 이 음, 철학이 그런 어떤 그래서 이렇게 이분의 그 양자 중력학의 그 대가이신 분도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 네, 펜노저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뒷부분에 잠깐 예, 나왔었던 것 네, 같습니다. 펜노저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게 같이 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펜노저도 실체에 이르는 길이란 책을 쓰셨잖아요. 맞아요. 예, 펜로즈도 노벨 물리학상 탄 사람이야. 하셨죠. 예, 하셨죠. 결국 물리학자들이 그 규명하고자 하는 거는 실체죠. 실체로 가고 싶은 거예요. 실체가 뭔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모든 뉴턴 역학 무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뭐 이런 양자 역학 전부 다 공통적으로 결국은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실체. 예, 음.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실체에 그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가면은 우리가 신에 다가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하잖아. 그 상대성 예, 원리 그 방정식을. 맞아요. 그래서 그 하는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신, 실제, 실체, 본질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야, 사실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그게 원리, 이제 이치가 어디서 왔냐? 그 예, 뿌리, 그렇죠. 뿌리. 뿌리를 찾는. 예. 샘 같은 거지. 거기서부터 네, 이렇게 다 뻗어나온 거다. 그러니까 걔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늘 거기 있어야지. 예. 그리고 결국 그런데 그거는 쪼개는 어떤 일들인 것 같아요. 세상에 이게 그 과학이라는 게, 이해하기가 사람의 인식 능력 한계 때문에 예, 한꺼번에 통으로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석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쪼개는, 쪼개고 하다 보면
아주 그 원자 같은, 그다음에 원자를 또 쪼개고, 응? 무슨 보존, 무슨 뭐 힉스 입자 막 몇 가지 네. 더 쪼개고, 그러면 걔들을 이해하면 또 이제 그쵸. 그걸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전체 우주의 네, 모습까지 네,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걸 네, 이제 그렇죠. 환원주의라고 반원주의. 하는 거고, 리덕셔니즘. 네, 그렇게 줄여나가는 게 리듀스잖아, 리듀스. 네, 그러니까 환원주의가 영어로는 리덕셔니즘이거든. 리덕션이 리듀스의 ing가 붙은 거죠. 뭐지? 명사형으로 바꾼 거라서 리덕션. 그러니까 그 잘게 쪼개서 양자까지 가면, 네, 그러면 걔들의 세계를 이해하면은 그걸 확대하면은 우주의 모습까지 다 밝힐 수 있지 않겠어? 그렇지. 그렇게 믿는 게 과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환원주의라는 거지. 진짜 안 보이는 세계까지 참 그러니까 뭐 어렵겠어요. 지금까지의 과학의 그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원주의는 틀렸다. 환원주의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뉴턴의 역학이나 이런 것처럼 그게 세상을 다 그걸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게 지금은 결론이야. 인간의 뇌조차도 다 뭐 이해 못한다. 음, 오케이, 계속합시다. 네, 이제 현재주의에 대해서 이제 철학자들은 현재만 실제이고 과거와 미래는 실제가 아니며 실제성이 현재에서 그 다음이 현재로 연속적으로 진행한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주의 사고방식의 문제점은 현재가 전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우리 인근 주변에서만 근사적인 방식으로 예, 규정되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객관적인 의미로 실제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도 우리는 세상을 현재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 시간에도 봤듯이 여기 밑에 그림의 7-1에 이 기존 아인슈타인 이전의 시간 구조를 이제 시간 1에서 이제 봤고 우리 지금 현재 굵은 선 7-3에서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죠. 이전의 생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삼각뿔 이런 형태로 세상의 시간 구조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연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 참 잘 그린 것 같아. 이게 왼쪽에 두 개는 연속인 것처럼 보이잖아, 시간이. 맞아요. 선으로 돼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시간은 저렇게 다 독립돼 있는 따로따로. 그러니까 지금 맨 왼쪽이 그 뉴턴이 만든 시간으로 절대적인 어떤 간격으로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중력장을 설명하면서 그 시간이 이렇게 간격이 다르다. 음, 크기도 다르고 뭐 이런 걸 설명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게 아니라 그 개별의 시간이 다 있다. 뭐 이렇게 음, 설명한 거네요. 그쵸? 네. 아, 예. 실타래 참 이쁘네요. 이뻐. 다음은 영원주의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흐름과 변화가 환상이며 현재와 과거, 미래가 모두 똑같은 실제이고 똑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생각입니다. 앞에 이제 그림에서 이제 도식화된 시공간 전체가 어떤 변화도 없이 이제 온전히 그대로 모두 존재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또 블록 우주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주의 역사를 모두 다 똑같이 실제하는 하나의 블록처럼 이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한순간에서 다음 한순간으로 흐름은 이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인간은 제가 이제 이 토픽을 이제 꺼내온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법적 질문이 아닌 자연에 이제 관한 질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우주를 통일된 단 하나의 시간 순서로 이제 정리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여러 변화들이 단일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세상의 시간 구조는 순간들이 단일한 어떤 선형 선택에 연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복잡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봤듯이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분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시간 구조라는 것이죠. 시간의 실제적인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지만 시간적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 가지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무엇이 실제일까? 똑같은 말이 무엇이 존재할까? 이분은 이런 질문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요. 모든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뜻할 수 있는 또 아무것도 이제 뜻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법률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어떠한 일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전쟁 이런 것들이 등등이 다 이제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실체들은 모두 이제 다른 실체들과 서로 다른 의미의 이제 존재이고 실제한다는 것이죠. 위의 것들은 지금까지 얘기한 뭐 국가나 법률, 전쟁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문법적인 질문이지 자연에 관한 질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구조는 문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은 자연 나름대로 존재하고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자연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문법과 직관이 우리가 알아낸 것과 잘 맞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거에 맞춰 나가도록 이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문법은 대부분 동사를 현재와 과거, 미래 시제로 이제 미래 시제의 형태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복잡한 세상의 어떤 실제 시간 구조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말이 이 모든 이제 이 세상의 이제 이 세상의 것을 다 이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법은 우리의 한정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점점 거대한 이 세상의 어떤 풍부한 구조를 포착하면서 이러한 문법은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란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현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오는데 이는 우리 언어 문법이 부문적으로만 적절한 관계, 과거, 현재, 미래의 절대적 구분으로 조직되어 있는 데에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는 시간의 구조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변화가 있고 사건들의 관계에는 시간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구조는 환상이 아닌 어떤 것이고요. 세계적인 사건도 아니고 단일한 세계 질서를 설명될 수 없는 여기 설명된다고 했는데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지역적이고 복합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구조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문법에서 우리가 이제 3단 문법 뭐 아니면 이런 것들로 뭔가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실제의 세계는 그 어떤 문법의 세계가 아니다. 자연과 우리가 만든 어떤 논리의 세계를 뭐 일치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얘기인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궁금했던 것이 그럼 우리가 인간이 논리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학도 이거를 갖다 다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논리학에 익숙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익숙하니까 자연도 그럴 거라고 믿고 설명한다는 것 같아요. 그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에 그게 이제 틀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문법이 부당하다, 부적당하다. 이건 다른 문법이다. 자연은 다르다. 이건 실제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이제 그렇게 문법이 틀렸다가 아니고 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네, 표현하고
설명하려면 논리도 필요하고 문법도 필요하죠. 네, 그쵸. 근데 그게 자연의 아, 실체를 다 표현할 수는 없고 그 부족하다는 거지,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 문법에서 어 뭐랄까 표현 뭐 문법을 가지고 표현한 말들. 그러니까 여기서 음. 문법은 아마 원어가 신텍스일 거예요. 신텍스. 네. 아, 그 문법이라는 게 그 한글 문법, 뭐 영어 문법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법칙, 음, 그러니까 만리인력의 법칙 이렇게 그 뉴턴이 그 발견해낸 수식? 사물의 어떤 질서와 운동하는 방식 이거를 문법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전체 읽어보면은 음, 그래서 그게 어, 사물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또 직접 체험하는 이 사물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언어 문법은 또 그거대로 문법이 맞아야 문장이 통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있지. 그 문법이 안 맞으면 이 오해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국지적인 그 지역적인 거지. 로컬 한 지역 내에서 어떤 한 영역 내에서는 통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이 사물의 실체를 전체 설명하긴 하거나 그걸 표현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틀렸다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거지. 그럼 그 신텍스가 그 공식이나 이런 거는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냥, 공식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쓰는 말에 의하면 이 문법이라는 말이 아, 뉴턴의 어떤 만유, 사물의 그 저기 운동 법칙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얘기예요. 보면은 문장을 다 자세히. 포함하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글 쓸 때의 문법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 음. 그러면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만들어 놓은 운동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지. 것들에 대한 걸, 질서에 대한 규정. 예, 규정은, 되게 그래서 풍부하겠죠. 헌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문법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왜냐면 인간 사회가 작동을 하려면 무질서하잖아. 그리고 네. 막 그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런 그 혼란을 일으키는 음, 그런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문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규칙을 계속 국회에서 만드는 게 그게 다 문법인 거지. 음, 어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언어 문법을 만들겠고 사회 그 규칙을 만드는 사람은 그런 법률이나 규칙 뭐 이런 걸 만들 거고 또 물리의 현상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만류인력의 법칙 이런 그 모델 그 수학 모델 이런 걸 또 만들겠죠. 그게 다 문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좀 더 훨씬 네, 폭넓네요.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규정하지 말라, 이 얘기는. 그렇지. 모든 걸 먼저 규정하지 마라. 그 예, 규정한 거가 틀렸다가 아니라 그게 맞는 거는 한정적이다. 예, 특정 조건 하에서 어떤 전제에 해당하는 것만 그게 통한다. 근데 그걸 음, 너무 확대해가지고 마치 우주의 전체를 다 그걸로 할 수 있는 거.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네, 시간에 대한 왜 영어 문법이 있잖아. 예, 과거 분사 무슨 과거 완료 무슨 과거 현재 미래 미래 완료 뭐 다 있잖아 진행형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간은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지. 약간의 환원주의네요. 아니 환원주의는 아니고 네, 그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는 어떤 현상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규칙일 뿐이지 그게 우주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제 아인슈타인 이제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그 아인슈타인 친구 이제 누이한테 쓴 편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음, 아인슈타인이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슬픈 감정,
그걸로 표현한 건데 그 문장에 대해서 뭐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느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맞아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 관계의 동역학입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더 어렵게 계속 어렵게 느껴졌고요. 보면은 이제 세상을 설명할 때 시간 변수는 필요치 않다 해갖고서요. 이제 세상을 설명할 때는 필요한 변수는 우리가 인지하고 관찰하여 결국에는 측정할 수 있는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거리의 길이, 나무의 높이, 온도, 색, 뭐 이런 등등이 세상을 설명할 때 이런 용어를 우리들은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물의 양과 특성들은 계속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일정한 어떠한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때든지 달의 위상들, 어떤 수평선 위의 태양의 높이 등등을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인간이 이제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모든 변수 중에서 특별한 변수 하나를 선택해 그것을 시간이라고 우리는 여기서는 부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과학을 하고 싶다면은 변수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간의 변수는 필요하지 않고 이러한 변수들, 여러 가지 변수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면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양자중력의 기본 방정식, 그래서 휠러와 디윗이 방정식을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방정식은 이제 처음에는 시간 변수 없이 별량들 간에 성립하는 가능한 관계들을 나타내면서 세상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제 방정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아주 오랫동안 논쟁과 학술 토론회를 펼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은 지금 현재에서는 시간의 부재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은 의문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양자중력 이론은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사물들이 다른 것들과 관련하여 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상의 이제 어떤 사물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감정과 생각으로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을 때 이제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피부를 스치면서 감정과 생각을 교환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만남과 교환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가 이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러한 교환을 위해서 굳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요. 우리는 이제 인터넷을 이제 어떤 기술을 통해서 서로 이제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생각과 감정들은 바다를 건너는 것도 어렵지 않고 수십 년의 세월을 또는 어떠한 때는 심지어 수세기를 건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자본론을 읽으면서 그때 어떤 그 감정까지는 교환했는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지 않나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동력학을 설명하는 간단한 구조의 방정식에서 발생한 가능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어떻게 보면 앞에 계속 이제 같은 이제 비슷한 말입니다. 어떤 관계요. 이는 상호 연결된 사건들의 그물망이며 여기에 작용하는 변수들은 우리가 믿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 잘 알고 있는 확률 규칙에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좀 더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기초 양자 사건과 스핀 네트워크. 제가 이제 참고 자료로도 이제 드렸는데요. 이제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됐는가 몰라도 저는 아직도 이해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정리한 거를 보면은요. 저자가 연구하는 루프 양자 중력 방정식들은 현대판 좀 전에 어떤 힐러 디비스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의 어떤 변수들은
물질, 그리고 광자, 전자, 원자의 어떤 기타 구성 요소들을 형성하는 장들과 어떤 중력장을 모두 같은 수준으로 이제 기술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존재의 지도라는 책을 읽었을 때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이런 장들은 소립자와 광자, 중력 양자와 같은 입자 형태를 나타낸다는 것이고요. 이 입자들은 공간 속에 담겨져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입자들은 스스로 공간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간성은 입자들 간에 성립하는 어떤 상호작용들의 네트워크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상호작용에 의거해서만 입자들은 진실로 존재한다, 실제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이 세상의 사건이고 이제 방향도 없고 선형적이지 않은 시간의 어떤 최소 기본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세상의 사건들이 어떤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요. 양자들이 다양한 양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호혜적 상호작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어떤 동력학은 좀 전에도 말했듯이 확률적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확률 규칙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완벽한 지도를 그릴 또는 완벽한 기하학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세상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관점들의 총체와 같다.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이제 10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장은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가 제가 못한 부분이고요. 이 사람도 이제 어떤 가상의 세계를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력장의 기본 양자들은 플랑크 규모로 존재한다. 공간의 확장과 시간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 이 기본 양자와 이들이 상호작용인 것이다. 이제 여기서 스핀 네트워크라고 말을 쓰는데요. 공간적 인접관계는 공간 양자들을 네트워크로 묶는다. 그래서 요 옆에 그림을 공간의 기본 입자들이 네트워크의 예상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핀이란 말은 이제 전자 이런 데서 쓰는데 여기 이제 그거를 설명할 때 쓰는데 공간 양자를 기술하는 수학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루프는 한 개의 골이고요. 여기 제가 생각한 루프입니다. 여기 표시한 것이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그 나름대로 일단 비연속적인 점프를 통해서 다른 형태로 변하고 이론적으로는 스핀 거품, 뭐 회전 거품이라고도 이제 구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네트워크 점프들이 큰 규모에서는 조직이 매끄러운 시공간 이제 구조를 나타내고 작은 규모, 그러니까는 네트워크 작은 것들이죠. 이 작은 미세한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떠다니는 변동이 있고 확률적이며 불연속적인 양자 시공간이 된다. 또 무리지어 나타났다가 이것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자가 합의의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제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그 참조로 가져왔던 이제 자료고요. 왼쪽은 어떤 물질에서 원자와 분자, 원자의 내부 구조, 이게 역사죠. 발견한 역사. 거기에 원자 핵에서 양성자, 지금은 쿼크까지 발견했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왼쪽에 보면은 전자의 스핀, 이제 이 유튜브에서도 찾았는데요. 이 밑에 보면은 스핀 각 운동량에서 솔직히 이걸 모른다고 합니다. 뭐 모른다고 하고 어떤 저기 운동량도 모르고 이 스핀이라는 것이 회전인데 뭐 또 회전도 안 한다고 하나요?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빛이 속도를 더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전이 아니라고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이제 깊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거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또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거품 구조. 어디 인터넷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위에 먼저 모든 전자들이 가진 고유의 특성은 질량, 전하량, 스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도 전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위키백과나 찾아보면 더 잘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8-2 스핀 거품의 어떤 예상 이미지라는데 솔직히 확실하지도 않고요. 이거에 대한 예상 이미지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도 어떻게 거품이 일어나는지 이게 2차원적으로 이렇게 보여져 갖고서 뭐 3차원이나 4차원 뭐 이렇게 해서 보여질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블랙홀 우리가 이제 전전장에서나 이렇게 블랙홀을 이제 이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구조 각각의 시간 구조에서 여기 보시면은 블랙홀이 이제 시작하면서 그 위에 동그란 거 동그란 부분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시간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양자 구조이고 이것이 이제 폭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홀의 폭발인지는 이제 블랙홀의 양자 붕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블랙홀이 폭발한다는 건지는 저도 거기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마지막으로 루프 양자 중력은 어떤 기본적인 공간과 시간 없이 일관성 있는 이론을 이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데요. 저도 이제 이 부분 이 문장이나 이런 이론에서 이제 공간과 시간은 어떤 세상을 담는 틀이나 용기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오직 사건들과 관계들만이 존재한다. 이 기초 물리학에서 일단 시간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 스핀 네트워크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거의 이제 좀 정리는 했지만은 이해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하신 분이 계신가요? 사실 저도 그 이해를 잘 못했고요. 그냥 네. 저는 저기 그 핵과 그 연결돼 있는 저 양자장이 있어서 그런 그 이제 이 우리가 그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공간 있잖아요. 이 사무실 공간에도 이런 어떤 이 장과 양자의 입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 봤거든요. 이 보면서 그 빈 공간이 없다는 거죠. 다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인간도 입자와 양자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공간도 채워져 있고 그러면 그건 뭐냐 물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고 그러면 물에 어떤 신호를 내가 준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 물 안에 있는 모든 그 물고기에서부터 산호초 모든 건 다 사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어떤 매개로 해서. 그것처럼 양자로 이 모든 우리 구성도 다 양자고 이런 모든 물건들도 세상의 물건들도 다 양자고 그러면 다 네트워크가 돼 있고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인간이란 사건, 태어난다는 사건으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어떤 때는 다시 양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뭐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구나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파동도 내가 여기서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이 인터넷이 아니라 어, 어떤 불길한 기운이 이제 박상호 박사님께도 내가 혹시 뭔가 요청이 들어가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정말 판타지한 상상. 그는 나도 좀 더 하고 야, 대단하네. 자, 이해가 되면 설명을 나도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은 무지에서 어, 시간이 없는 세상에서 등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본 동력학에서 모든 변수가 동등하다면 인간이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기본 문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냥 어떤 식으로든 등장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어디서 불쑥 튀어나온다든지
뭐 어릴 적 이제 애들이 게임을 할 때 어떤 팀을 짜고서 어떤 규칙이나 절차를 정하고 이런 규칙이나 절차는 이제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 실제하는 어떤 것은 고양이도 게임 어떤 팀도 극적으로 아주 단순한 수준에서 그냥 아주 단순한 수준에서 이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위의 모든 예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는 세상에서 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열적 시간, 이렇게 열적 시간하고 다음에 양자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열적 시간을 보면은 열 분자들이 혼합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는 모든 변수가 실제로 계속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고립계 자체의 총 에너지고요. 에너지와 시간은 위치와 운동량, 회전 방향과 각 운동량처럼 한 물리량의 쌍을 형성한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에서의 묶음인데 첫 번째는 어떤 개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어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존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변화할 때조차 에너지는 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과 평형 상태의 관계를 해석하는 보통의 어떤 방법은 시간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시간을 할 때 먼저 시간을 생각하고 에너지, 그 다음에 거시적 상태를 보는데요. 이런 것이 거시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를 알고 그 에너지를 어떤 정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먼저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방식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거시적 상태는 어떤 흐릿한 시각을 말할 뿐인 어떤 거시적 상태인데 여기서 에너지는 보존하면서 이 에너지가 결국에는 시간을 생성하는 하나의 혼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큰 거시적 상태에서 그 안에 어떤 에너지를 보고 에너지에서 그 에너지들이 흐르는 어떤 흐른다고 표현하는가요?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시간을 보는 것이죠. 해석하는 것이죠. 이는 모든 변수들이 사실상 동등한 수준에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오직 거시적 상태들을 통해 흐릿한 상태에서만 알 수 있는 기본 물리계에서는 하나의 거시적 일반 상태가 하나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거시적 상태가 시간의 어떤 특성들을 지닌 특별한 변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뉴턴의 그 만류인력의 법칙이에요. 거시적 상태에서 시간의 특성을 선택한 거지. 그래서 거기에는 t가 들어가죠. 흐릿한 거시적 상태가 시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시적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간을 여기서는 열적 시간이라고 부르고요. 이는 미시적 관점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아니지만은 그냥 거시적 큰 관점에서는 모든 동등한 수준에서 수많은 변수들 중 열적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이라고 부르는 어떤 변수, 가장 유사한 행동 방식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양자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서 엔트로피 얘기를 안 하네, 왜? 열역학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열적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것만 보면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 네.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시간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1 연력학 법칙이 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근데 그 에너지가 총량이 변함이 없다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변하면은 뭔가 변했다는 거고 그 차이가
결국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아, 그래서 그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를 엔트로피로 측정이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뒤에 나오나 보다 그 얘기는. 뭐, 계속해요. 예, 예, 넘어가면 양, 돼요. 예, 양자 시간, 시간에 관한 양자 상호작용의 중요한 역할에서 주목한 것은 로저 펜로즈 그리고 알렌 콘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목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분자, 전자의 측정 순서는 위치와 속도, 이는 측정할 때의 기준에 따라서 또 이제 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위치와 속도가 교환되지 않는 것, 즉 아무 영향 없이 위치와 속도의 순서를 서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양자 변수의 어떤 비가환성이라고 합니다. 이 가환성이라는 것은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은 이제 연산의 이제 순서를 바꾸어도 그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서는 순서를 바꾸면은 그것이 이제 변한다는 것이죠. 이는 양자역학의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다. 그래서 이 비가원성은 어떤 두 물리적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서 순서, 즉 시간성의 기원을 결정한다. 이 상호작용의 영향은 측정 순서에 따라 달라지며 이 순서는 시간 순서의 기본 형태이다. 그 알렌콘의 양자계에서의 흐름과 이 저자가 논하는 열적 시간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시적 상태에 의해 결정된 시간과 양자의 비가한성에 의해 결정된 시간은 동일한 현상의 양상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시간의 핵심은 희미함의 두 원천, 즉 양자 비결정성과 물리계가 엄청난 수의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예,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물리학의 시간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무지의 표현이다. 즉 시간은 무지인 것이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보장을. 참, 이 사람 아주 엔트로피가 도발적인 문장이네. 시간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무지의 표현이다.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시적으로 보고 아는 걸 가지고 세상 실체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네. 비트겐슈타인 같네. 거. 그 엔트로피가 앞에 있긴 있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긴 하네요. 아, 음. 제가 네, 그러니까 빼는 것 이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2 연력학 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한 시스템 내에서 한 개 안에서 그것도 세 개야. 시스템이 개야. 그게 개가 세 개란 뜻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의 이게 생체 시스템이잖아. 이게 나도 하나의 세 개야. 나도 하나의 세 개. 예. 그 한 세 개 안에서 어 저기 혼란이 이제 가중되면 그 결국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그거는 비가역적이라고.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도 엔트로피로 설명을 이 사람은 하는 거지. 아주 최초의 그 왜 특이점이라고 그러지.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한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3초 만에 우주가 필요한 물질을 다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그 터지기 직전 그 점인 상태 요거에는 아주 안정화돼 있다 이거야. 그리고 엔트로피가 제로야 제로 거기는. 근데 이게 우주가 폭발을 함으로써 엔트로피가 확 증가를 한 거지. 무질서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엔트로피의 법칙이 거꾸로 가는 거는 우주에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유일한 예외가 생명이다. 생명은
물론 생명도 한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일 때는 엔트로피가 거의 제로야. 근데 이게 이제 딱 수정이 돼가지고 엔트로피가 막 증가해. 그러면서 생명체가 커져. 그 아기가 생기는 거지. 그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엔트로피가 그 증가하면서 아이가 성장을 하다가 그게 거꾸로 줄어들어 가지고 난자나 정자로 되돌아가는 경우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흐른다고 우리는 보는 거다 이거지. 근데 이제 생명체가 성장기에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제 커질 때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그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생체 안에서는 계속 질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병이 생기거나 무슨 뭐 그러니까 나라는 생체 시스템이 그 엔트로피가 극에 달하면 붕괴하는 거잖아. 근데 그 붕괴의 과정은 한 뭐 25세 이 정도부터는 이제 엔트로피가 거기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그때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생명이 참 신비로운 이 우주의 한 존재인 거지. 근데 다른 뭐 돌이나 무슨 이런 그 뭐 자연물 이런 것들은 생명체를 빼고는 다 그 엔트로피가 증가를 한다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서 엔트로피가 A점과 B점에서 측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늘어났으면은 시간이 증가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저자는 그거는 우리 뭐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세상에서 시간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유일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음, 근데 맞아요. 그 관점은 참 특이한 것 같아. 그 연력학을 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참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대단해. 그 너무 줄지, 논리적이잖아, 아주 그 네, 말 자체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어떤 현상?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걸 그 시간에 사건이지, 그것도 하나의 사건. 예, 대입해 준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이 뭔가 달라졌잖아, 변화했잖아. 예, 근데 엔트로피가 증가했어. 그러면 분명히 첫 번째 사건과 두 사건은 다른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 때문에 달라졌느냐? 그걸 측정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시간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엔트로피 연력학, 엔트로피 증가 현상, 연력학 제2법칙에서 거기서는 시간이라는 게 머스트라는 거지. 반드시 있어야지만 된다. 근데 그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잘 몰라서 희미한 거시적 세계에서 바라보니까 마치 시간이 흐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거기에는 그 아, 잘게 쪼개보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마치 시간이 흘러서 뭐 공이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무식해서 하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우. 아이고.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라서 참 재밌어. 근데 박성호 박사님 그 10장까지 해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10장까지 딱 그 페이지를 제가 대충 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주에 10장 하겠습니다. 아, 아니, 9장까지만 했거든요. 저는 7, 8, 9 이거만 했거든요. 그때. 아, 그렇군요. 세 개씩 쪼개니까 아, 예. 예. 근데 이제 장수로 제가 쪼갰거든요. 아, 장수. 네. 그래서 그 10장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 네. 한, 5장 하기는 너무 많아요. 제가 예, 혼자. 제가 다음 주에 10장 이제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두 번 안 들어갔더니, 아니, 양자역학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어렵습니다. 양자역 아주 적시타야. 네. 양자역학 우리 공부하는 거에 대한 네. 이론적 체계, 그러니까 사고 체계를 이 책으로 완성하는 거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이다 보니까.
아니 이걸 연결은 지금 저는 사실 그 준비를 못해서 안 읽어서 잘 모르는데 오늘 양자 앞에 박사님 올려주신 참고 도서가 저 그때 발표할 때 한참 읽었던 거라서 자료가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너무 준비 잘했다. 박사모 박사님 정말 야 자료는 정말 내가 아니 근데 그래서 양자역학 오늘 하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자료를 준비하셨어요? 우와 예. 대단하다. 준비한 게 어디서 저기 주운 겁니다. 아 거기 죽는 곳 어디예요? 거기 내가 지금 그 대단하시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공식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 공식을 크게 프린트해가지고 지금 책상 앞에다 놓고 붙여놨어. 그래요? 교수님 책상 앞에? 거기에 왜 그 상수들 있잖아. 네. 네네네. 그것들을 계속 바라봐야 되겠어. 그래야 그 아, 각 상수가 뭔지를 이해하면 음, 그러면 상대성 이론이 이해가 될 것이고 맞아요. 거기서 양자역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양자역학 공식도 한번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놓고 계속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그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확연히 그림으로 딱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어, 맞아요. 그 상수의 발견이 양자역학의 발전이에요. 지금 그 아까 저기 뭐야 박상호 박사가 정리해 놓은 거기도 보면 그 공식들이 다 아, 그거야. 네. 어, 상수 발견. 그러니까 뉴턴도 거기에 G 이게 음, 그래비티 네. 중력을 갖다가 그 그려놨고 찾아놨고 뭐 그 이후에 무슨 저기 뭐야 리만은 R 이 저 음, 공률을 그 찾아놨고 이런 것들이 프랑크 상수 또 네, 플랑크 상수. 프랑크는 그걸 찾아놨고 이런 것들을 조합한 게 그 상대성 원리 공식이 딱 그거더라고. 그런 것들의 조합이야. 그게 수식으로 합쳐놓은 거. 근데 대부분 이게 상대성 이론에 오면은 뉴턴의 역학 시대에는 단순히 1차원적 수식의 그 합이거든. 곱이거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그래. 근데 이게 어 저기 뭐야 상대성 원리에 들어오면은 텐서로 넘어와. 행렬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 음, 왜냐면 이게 장을 설명하려면 최소한 3차원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 시공이니까 4차원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음, 4차원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펜서. 행렬밖에 없는 거야. 그렇겠죠. 음, 그래서 텐서가 중요한 거지. 음, 그래서 그 일반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의 공식에는 텐서 값들이 이렇게 4개인가 3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아, 재밌네요. 네,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금 인공지능 뭐 그 머신러닝 이런 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이거 양자역학을 모르면 진짜 이해하고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알고리즘 이렇게 익혀가지고 그냥 파라메타 값 집어넣어가지고 결과값 찾아내는 정도밖에는 프로그램을 못 하는 거야. 그 사물이 그러니까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이 행렬식 텐서로다가 표현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고등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 같아 보니까는. 그렇죠. 이게 그 결국 실체를 표현하는 가까워지는 거지. 실체에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방법을 AI라고 를 쓰는 건데 그 음, 그게 이제 그걸 이해 못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걸 새로운 걸 아이디어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남이 다른 사람이 가 있는 곳까지밖에 내가 못 가는 거지. 더 그 앞으로 갈 수 있어야 내가 선도할 수 있고 그야말로 창의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한 그런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생길 텐데 그거는 못하고 이미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쓰는 정도밖에는 지금 못하는 거지. 음, 근데 의외로 그 지금 교수님 설명한 그 분야는 음, 전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물리학 하시는 분들도 그 보니까 그걸 위상수학 뭐 위상 그쪽인데 그쪽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일반 물리학 이런 것들은 많이 하더라도 예, 참 어려운 것 어렵지만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재밌어.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해 나간다는 게 네. 요새는 아주 잘 만난다니까. 네, 아이고, 박상호 박사 수고했어요. 고생 네,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생 어려운 많으셨습니다. 부분을 음. 맡아가지고 계속 봅시다. 그러면 이제 다 이해하는 날이 오겠지. 네. 그렇죠. 네. 다음 주에 네, 봐요. 예, 다음 다음 주에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엔 봬요. 끝나는 거죠? 네, 끝나는 네. 거죠. 네, 그래요. 네, 들어가세요. 네.